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들어섰습니다. 당장 내일 있을 수능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죠. 관련 내용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400명대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다시 5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늘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겠나 싶었는데 다시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글쎄요. 보통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한 열흘 전부터 감소세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번 8월의 경우를 보면 8월 16일에 이제 수도권 2단계를 강화하고 8월 27일에 정점을 보이면서 감소세에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1.5단계를 지난 11월 19일 날 했으니까 이제 29일부터 1.5단계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29, 30일, 최근 3일간은 400명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이제 500명이 나왔고요. 예. 만약에 이제 24일 기준으로 열흘이면은 이제 당장 내일이나 모레부터 이제 감소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5단계 효과도 조금 명확하지가 않고 과연 그 12월 4일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후폭풍이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매일 이제 400~500명씩 나오고 또 자가격리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시고 중환자실도 부족해지는 사태를 우리가 뒤늦게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해도 한 열흘에서 2주 동안은 또 그 고통을 또 감내해야 될 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골드타임을 놓친 것이 아닌가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일 3일이나 4일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는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다시 격상하는 겁니까? 그때 격상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3단계를 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예. 또 그 효과가 얼마 만에 또 어느 정도의 큰 감소세로 나타날지 사실 우리가 겨울이라는 것을 처음 맞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많은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참 쉽지 않은 겨울을 보낼 수 있겠다는 것이 좀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쉽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하고 셧아웃 하면은 뭐 편하겠습니다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정부 당국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젊은 층의 경우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빠르게 감염이 퍼지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젊은 층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무증상 감염자도 많고 예. 지금 진단되는 비율도 젊은 층이 많지만 아마 진단되지 않는 비율도 젊은 층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모르고 지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면서 계속 감염을 전파시키고 예. 또 사회활동이나 만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활발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전파 계속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층 위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이 이제 또 수능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정부 당국과 교육 당국이 수능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뭐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또 학생들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가림막이 설치된 환경에서 지금까지 겪어오지 못한 환경에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점이 좀 우려가 되십니까? 시험에 있어서? 네, 아마도 이제 49만 명이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증상이 있는 학생이나 격리 대상자 또 확진자 수험생을 따로 보지만 예. 아마 분명히 49만 명 중에는 이제 본인도 모르게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제 유증상 수험생의 경우에 이제 별도로 이제 2m 이상 간격을 띄운 그 별도의 시험실이 있지만은 일반 학생들 수험생들이 보는 수험생은 지금 거리 간격이 얼마인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방송 보도로 봐서는 굉장히 거리 간격이 좀 좁아 보이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되고 또 이제 실내 환기를 충분히 한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또 그 안에서 또 식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이 좀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 이제 유증상 수험생들이 따로
보는 별도의 시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증상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거기서 보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별도의 시험실이 과연 서로 유증상 수험생들 간의 감염 전파 위험은 진짜로 없는지 이것이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교육당에서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고요. 근데 당장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저녁부터 학생들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과연 컨디션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내일 시험장에서 뭐 감염되지는 않을지. 이게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도 시험 전날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그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학생들에게? 네, 맞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우선 신체적으로 이제 충분한 수면과 이제 적절한 부담 없는 식사. 더불어서 이번 수험에는 쉬는 시간마다 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좀 체온 조절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내일 당황하지 않도록 좀 사전 준비 사항이나 유의 사항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인드 컨트롤,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이제 아는 문제는 좀 틀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좀 침착하게 시험에 응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의 지시에 잘 협조하고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병상 부족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그 비율상 중환자도 늘어날 텐데 병상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중환자들은 이제 감염 확진자가 증가한 다음에 후폭풍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앞으로 중환자 병상 수는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해도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우려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뭐 물리적으로 늘릴 수 있는 데는 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제 뭐 아직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 아직 승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승인 전에 어떤 동종적 임상 시험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가 아니어도 이제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항체 치료제를 좀 먼저 사용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승인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렇게 임상 연구처럼 도입해서 고령자에게 먼저 도입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예. 다른 방법들을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충분한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하지 않고 이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부담이 또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한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때, 항체 치료제나 이런 백신 같은 것을 어떻게 먼저 도입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영국이 그 백신 긴급 사용을 허가했더라고요. 네, 아마 영국에서는 자국 백신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을 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브라질과 영국에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아마 내부 데이터 또 거기에 필요한 자국의 어떤 식약처의 승인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국가별로 도입하는 승인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100% 만족하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꽤 괜찮은 또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을 맞으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예상을? 네, 사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이제 안전성에 문제는 없고, 효과성에 대해서도 이제 60%와 90%가 왜 차이 나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영국처럼 좀, 조기 긴급 사용 승인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백신 후속 개발되는, 백신 제품이라든지, 또 이제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을 실제로 구입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초조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국가들이, 구매력이 있는 국가들이 실제로 얼마나 될지, 이것도 좀 사실 조금 의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데서 조금 더 구입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좋은 판매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이자 모더나 백신도 조금 시기가 늦을 수는 있지만 좀 하반기 이전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영의 역사 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예. 오늘 얘기해 볼 것은 김치입니다. 김치인데 네네. 중국에서 김치의 표준은 중국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 중국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복도 자기들이 뭐 원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뭐 최근에 언론에서 뭐 나와서 중국의 그 파우차이 관련해 가지고 국제표준기구 ISO에 자기네들이 김치의 어떤 표준화를 이렇게 인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는 이제 우리 중국이 이렇게 표준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파우차이라고 하는 김치하고 우리 김치하고는 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거든요. 예. 왜 근데 중국이 저렇게 예전에 또 뭐 동북공정이라 해서 역사도 자기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저러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은 그 우리나라 민족이 남북이 지금 통일이 돼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옛 영토를 갖다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우리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제중동포들 중국이 이제 그 150개 소수민족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조선족이거든요. 만약 조선족이 남과 북의 그 어떤 연합국가, 이제 통일국가 쪽으로다가 합류를 하게 될 때,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전체가 다 분열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나 문화 이것들을 갖다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지난번 뭐 고구려 역사도 본인들 것이다 이것도 좀 화가 났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로 인기를 끌면서 한복에 대한 사랑이랄까요? 관심이랄까요?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중국에서 한복도 사실은 우리가 처음 만든 것이고. 아니 뭐 이제 그 중국이 그 이야기하는 한복의 부분들은 어떤 조선의 한복이 과거 당나라 한복하고 명나라 한복을 본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우리의 한복이 자기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나라 한복하고 명나라 한복하 그 걔네들 이제 복식하고 우리 복식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따른다. 이 삼국 사기에도 보게 되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복식이 이제 그 김춘추에 의해서 당시 신라가 그 당나라의 관복 제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당시 그랬던 것이고 그 뒤로는 다시 원형의 우리 복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주장들은 사실은 억측이죠. 그러니까 뭐 억측. 사신도를 보더라도 백제, 신라 사신들의 복장이 다 다른데. 그럼요.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다른 나라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신들 복장이 나와 있는 벽화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김치, 지금의 우리 김치, 이게 빨갛게 고춧가루 넣어서 담그는 김치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고춧가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고춧가루는 이제 16세기 때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임난 전후로 일본으로부터 고춧가루가 들어오고 그때는 이제 호초라고 이제 불렸었는데 그 당시에 고춧가루가 들어와서 일부 쓰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의 그 김치를 만드는데 고춧가루가 들어가기 시작한 건 아니었고 18세기에 됐으니까 대략 한 영조년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김치 담그기에 고춧가루를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그전에는 어떻게 김치를 담궜을까요? 그전에는 이제 소금으로 절였었죠. 실제로 이제 그 중국 역사에 보게 되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라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그 순물을 이용한 김치 담그기 그 소금을 이용한 김치 담그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치 담그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배추를 썼어요. 배추를 썼는데 소금으로 절여서 하는 배추. 요즘으로 치면 백김치. 백김치가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담가지기 시작을 했고 임진왜란 이전까지도 계속 백김치 위주의 그런 김치 담그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도 발효를 한 거겠네요. 발효 당연히 했죠. 그 우리나라 김치의 특징이 바로 이런 그 장 담그기를 통해서 이제 발효를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김치에는 이제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김치를 통해서 비타민 C를 이제 자연스럽게 섭취를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우리 김치가 일본과 중국 주변국으로 뭐 전파됐거나 알려졌다 이런 것도 기록이 혹시 나옵니까? 뭐, 그 자연스럽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심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갔지 않습니까? 심양으로 끌려가서 당시 소현세자가 심양 일대에 있던 그 조선의 백성들을 모아서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치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김치가 이렇게 전파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지금 나와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18세기 이후에 조선통신사 과정에서 우리 통신사 사행단이 김치를 이제 갖고 가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김치 문화가 이제 나가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김치가 있고 기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도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 김치는 김장당국이라고 해서 2013년에 제8차 세계무역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무역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치 문화가 세계 무역유산이에요. 아주 완전히 독자적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우리의 어떤 김치 문화 혹은 김장당국의 문화를 갖다가 뭐 자기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가정집에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다는 거에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는 뭐 우리 이 작가님도 해보셨겠지만 겨울에 땅 파가지고 예. 항아리 묶고서 이제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김장 문화가 이제 존재를 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21세기 과학문화라고 할까? 물론 이제 뭐 한 2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김치를 따로 담는 냉장고. 예. 이건 뭐 세계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김치가 사스에도 좋다, 도움이 된다. 네. 코로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아무래도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유산균 그래서 좋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기 아니 실제로 때문에. 예. 제가 뭐 제 친구가 김치 공장 하고 있어요. 예. 수원서 제일 큰 김치 공장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으로 수출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2016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로 당시 주파리 한국 대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지금 프랑스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김치를 엄청 선호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 김치를 많이 먹으면은 수명이 오래 간다. 예. 건강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유럽에서 막 퍼져나가고 있어가지고 사스라든가 아니면 현재 이 감염병에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으나 그러나 유럽에서 우리 김치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걸 과학적인 연구를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김치가 유럽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도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예. 한 20여 년 전에는 일본이 지금 중국이 하는 것과 똑같이 국제 표준으로 자신들의 기무치를 선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었는데 일본의 기무치는 우리처럼 발효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바로 겉절이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겉절이 형식으로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발효를 해서 이제 숙성된 김치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김치도 제가 이제 교토 가서도 먹어봤는데 우리 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시원하고 깊은 맛.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치와 기무치 원조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했다고는 우습죠, 사실은.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왜 그때 일본이 그렇게 우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다시 이렇게 또 이번에 중국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김치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음식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죠. 김치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 세계적인 음식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예. 김치만큼 사람 몸에 좋은 게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DNA라고 하는 것이 서구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치가 건강식품으로다가 각광받는 시대가 지금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김치 담그기 문화 또 이게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체 문화, 나눔 문화, 베품 문화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갖다가 이제는 김치 담그기 자체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알리는 것들 그리고 그걸 보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2011년도 3월 30일 한국일보 기사인데 네. 이때도 중국에서 바오차이를 내세우면서 김치와의 전쟁 선포 이렇게 했었네요. 꽤 오래된 역사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싼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김치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서 우리 수출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 김치를 갖다가 자기네들 파우차이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근데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고요. 예. 중국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또 오랫동안 있었던 문화들을 다 자기네들 문화다, 자기네들이 원조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김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동북공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파악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대응하는 방식들 단순하게 역사 전쟁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 전쟁을 중국이 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네티즌이나 국민들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 환구시보라고 하는 게 중국 정부 기관지 아닙니까? 인민일보 자매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들이죠. 근데 학자들은 학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학자들도 근데 동참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 중국 같은 경우가 학자 글쎄 저는 어쨌든 중국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어떤 정부 의도와에 따른 그 연구 같은 것들이 실제 있죠. 예전에 말이죠. 1968년도에 주울레가 분명하게 조선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는 다르다. 고구려의 역사는 바로 조선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정치가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나서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건 학자들이 양심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처럼 이제는 총칼로 하는 전쟁보다는 이 문화 전쟁 이게 더 크니까 이게 대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오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